장모님은 이제 가실 나이 됐잖아. 500만 원 쏟아부어봐야 뭐가 달라져? 심장이 멈춰가는 제 엄마의 수술비 부탁에 남편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시어머니의 회춘 성형을 위해선 웃으며 800만 원을 긁더군요. 우리 엄마는 아직 한창이잖아. 주름 때문에 우울해하시면 어떡해? 그 돈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피땀 흘려번 돈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화려한 호텔 칠순 잔칫날을 기다렸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제가 꺼낸 서류 봉투 하나에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고 며칠 뒤 제 휴대폰엔 98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 14년의 헌신을 비웃은 그들에게 선사한 가장 우아하고 처절한 파멸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뜨는 게 습관이 돼버린 지 오래였어요.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부엌에 불을 켜면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하얗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불빛 아래에서 반찬통을 하나하나 포장했습니다. 테이프 끊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부엌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남편 진우는 중견 건설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월급이 적지는 않았지만 시댁 챙기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나면 늘 빠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초부터 집에서 반찬 택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만들고 오전에 포장하고 오후에 택배 붙이고 그렇게 14년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찬 몇 개 싸서 얼마나 벌겠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한테 며느리를 소개하실 때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집에서 반찬 같은 거 싸는 아이야. 그 뒤에 꼭 붙이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졸이라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14년 동안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친정엄마가 가게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엄마의 심장이 멈출 뻔한 그날부터 저의 14년 웃음도 멈췄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그저 착한 며느리이자 참는 아내였습니다. 그해 10월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택배 박스를 우체국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시장 옆집 순자 이모라고 떴습니다. 순자 이모는 엄마 생선 가게 바로 옆에서 떡볶이를 파시는 분이었어요. 미선아, 빨리 와.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핸드폰을 쥔 손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팔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1번, 2번, 3번.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 바닥에 물이 흥건했어요. 얼음이 녹은 물 위에 고등어 2마리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생선을 손질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들것 위에 누운 엄마 얼굴은 누르스름하게 떠 있었습니다.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마스크 안쪽에 하얀 김이 희미하게 서렸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김이 보일 때마다 아, 숨은 쉬고 계시구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엄마 나야. 미선이야. 엄마. 엄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30년 넘게 생선을 만지시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칼에 벤 자국 가시에 찔린 흉터, 소금에 절어 갈라진 피부. 그 손이 저를 키웠습니다. 그 손이 새벽마다 얼음물에 생선을 담그고 비늘을 치고 손님한테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그 손이 지금 이렇게 차갑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심장 쪽으로 보입니다.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오후 3시 반쯤이었어요.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톡 쏘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의자가 등에 닿을 때마다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어요. 저는 그 의자에 앉아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를 한 건지 멍을 때린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5시가 넘어서야 심장내과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따님이시죠? 어머님 심장 판막이 많이 좁아지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이랬습니다. 심장에는 피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의 그 판막이 딱딱하게 굳어서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피가 잘 안 돌아서 쓰러지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가슴을 여는 큰 수술 대신 허벅지 혈관을 통해서 인공 판막을 넣는 시술이 가능합니다. 가느다란 관을 허벅지 혈관으로 넣어서 심장까지 올린 다음 새 판막을 펼쳐 넣는 방식이에요. 어머님 연세를 생각하면 이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선생님,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500만 원. 입안에서 그 숫자를 몇 번이나 굴렸는지 모릅니다. 검사가 끝나고 엄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입원복이 엄마 몸에 비해 한참 컸습니다. 언제 이렇게 마르셨을까? 이불 밖으로 나온 팔이 갈대처럼 가늘었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심장이 안 좋으신 거 언제부터였어? 작년부터 좀 답답하더라고. 근데 그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 병원은 왜 안 가셨어? 가게 비울 수가 있어야지. 내가 안 나가면 그날 생선 다 버려야 하는데. 엄마는 딸한테 짐이 되기 싫으셨던 겁니다. 71년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시장에서 생선 장사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시집갈 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미선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산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고개를 돌리셨는데 귓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울고 계셨던 거예요. 병실 창밖으로 가을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엄마의 이불 위에 길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엄마의 마른 무릎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쓸어주셨어요. 미선아,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내가 할게. 걱정 마. 그때 저는 떠올렸습니다. 결혼 14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을 시아버지 장례비 700만 원, 시어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400만 원, 시누이 수빈 결혼 축의금 300만 원, 명절마다 시댁 용돈 50만 원씩 14년이면 그것만 해도 1,400만 원. 다 합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 번도 아깝다는 말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돌려달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500만 원. 14년 동안 시댁에 쏟아부은 돈에 비하면 6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설마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풀면서 식탁에 앉았고 저는 밥을 퍼서 앞에 놓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두부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퍼졌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남편은 바로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다가 잠들어 버리니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지셨어.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놀란 건지 귀찮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장모님이? 심장이 안 좋으시대. 판막이 좁아져서 시술을 해야 한대요. 허벅지 혈관으로 인공 판막을 넣는 거라서 큰 수술은 아닌데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든대. 500만 원?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팔짱을 꼈어요. 그 동작이 나올 때면 안 좋은 말이 따라온다는 걸 14년을 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번에는 설마 그랬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적금 깨면 300만 원 있고 200만 원만 보태면 돼. 여보, 우리 엄마잖아. 우리 엄마가 아니라 네 엄마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14년을 살면서 수없이 들은 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처음 듣는 것처럼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가실 나이 됐잖아. 심장이 안 좋으면 그 나이에 자연스러운 거지. 거기다 500만 원 쏟아부어 봐야 뭐가 달라져? 1년 더 사시나 2년 더 사시나.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야. 야, 70일이면 충분히 사신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처가는 남이야, 남. 우리 엄마 아빠는 피부치지만 장모님은 아니잖아. 5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울면 지는 거라는 걸 14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보글보글 끓던 소리가 멈추니 식탁이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찌개를 호호 불어가며 먹는 모습이 방금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떠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진우야, 미선이한테 들었어. 미선이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며? 네, 엄마. 심장이 안 좋으시대요. 에이, 그 나이 되면 다 그런 거지. 근데 미선이가 혹시 돈 달라고 하든? 500만 원 든다고 하던데요. 아이고, 500만 원이면 내 생신 잔치 한 상 차리고도 남겠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그 돈이면 내 칠순 때 호텔 예약금이라도 걸어놔. 시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엄마도 그러시잖아. 미선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장모님한테 500만 원 넣어봐야 뭐가 달라져. 그 돈이면 우리 엄마 칠순 잔치를 제대로 해드리는 게 낫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알만 바라봤습니다. 밥알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눈물이 숟가락 위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못 봤습니다. 아니, 안 본 거겠지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적금 해지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30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넘어왔어요. 나머지 200만 원은 이번 달 반찬 택배 수익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500만 원을 병원 수납 창구에 냈습니다. 수납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을 때 손가락 끝이 시렸어요. 10월인데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병실 침대에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선아, 이 돈 어디서 났어? 너 힘들지 않아? 엄마, 괜찮아. 내가 모아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만은 절대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제 손등을 꼭 쥐셨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체온이 느껴졌어요. 아, 이 손이 아직 따뜻하구나. 그것만으로도 500만 원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4년 동안 시댁에 3천만 원 넘게 보냈는데 내 엄마 500만 원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구나. 처가는 남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서 빠지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남편이 원래 표현이 서투른 거니까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한 달 뒤 저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성형외과 800만 원. 11월 초 남편 카드 명세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원래 카드 명세서는 남편이 먼저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야근이었고 저는 택배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어요. 전기세, 핸드폰 요금, 주유비. 눈이 쭉 내려가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성형외과 800만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800만 원이 맞았어요. 결제일은 10월 28일. 제가 엄마 시술비 500만 원을 혼자 감당한 지 딱 3주 뒤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명세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찬바람이 불었는데 추운 건지 열이 나는 건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날 밤 11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다가 제 표정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이게 뭐야? 저는 명세서 위 800만 원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보, 이거 성형외과 800만 원이 뭐야? 남편이 명세서를 슬쩍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병을 꺼내 물을 따르면서 말했어요. 아, 그거. 우리 엄마 눈이랑 이마 리프팅. 엄마가 요즘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가 답답하시다고 하셔서 800만 원을? 응. 엄마가 요즘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시길래 내가 해드린다고 했어. 엄마는 아직 한창이니까. 아직 한창.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한 달 전에 제 엄마 심장 시술비 500만 원은 가실 나이라며 거절한 사람이 시어머니 성형비 800만 원은 아직 한창이라며 웃으면서 긁어준 겁니다. 여보, 한 달 전에 우리 엄마 심장 시술비 500만 원은 못 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머님 성형비 800만 원은 되는 거야? 남편이 물컵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찰랑거렸어요. 야, 그건 다르잖아. 장모님은 이제 70 넘으셨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에 돈 들여봤자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 우리 엄마는 아직 69이야. 아직 한창이시라고. 앞으로 20년은 더 사셔야 하는데 얼굴이 처지면 우울해지시잖아. 이게 효도야, 효도.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쉬는 숨이 떨렸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머리가 멍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심장이 멈출 뻔했어. 심장 판막 시술이야. 생사가 오가는 시술이라고. 그런데 그건 안 되고 성형은 되는 거야? 아씨, 또 시작이네. 미선아,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네 엄마 시술비는 네가 냈잖아. 끝난 거 가지고 왜 또 따져? 남편은 물컵을 들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소파에 드러누우면서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채널 돌리는 소리가 뚝뚝 끊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식탁 위에 혼자 앉아서 명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500만 원과 800만 원. 숫자 두 개가 눈앞에서 겹쳤다 흩어졌다를 반복했어요. 제 엄마 심장은 500만 원의 가치도 없고 시어머니 주름은 8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게 14년을 함께 산 남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떠올렸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저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오전에 병원에 가서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오후에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 시어머니 식사를 챙겼습니다. 장례비 700만 원도 제가 냈어요. 그때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다. 미선아, 고맙다. 우리 식구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고맙다. 우리 식구. 그때는 저도 우리 식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 비용 400만 원도 제가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 후 회복할 때 병원 밥은 맛없다며 전복죽이며 온갖 맛집 음식은 사다 날랐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신우이 수빈 결혼. 축의금 300만 원. 제가 냈습니다. 수빈은 언니 고마워요. 진짜 하면서 웃었어요. 그때는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은 한 번도 아깝다는 말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영수증 들이밀며 따진 적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그런데 제 엄마는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가는 남. 14년 동안 제가 믿었던 우리 애는 처음부터 제 엄마가 없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나 수술 잘 됐어. 눈이 확 떠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우리 진우가 효자야, 효자. 네, 어머님. 잘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근데 미선아, 내 칠순 잔치 있잖아. 호텔에서 하려고. 진우한테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 너도 준비 좀 도와줘야 해. 한복도 새로 맞춰야 하고.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성형 800만 원에 칠순 잔치 호텔 예약까지. 시어머니한테는 무한대 카드가 열리는데 제 엄마한테는 500만 원짜리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시장에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엄마는 시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되셨는데도 가게에 나와 계셨어요. 좁은 뒷방에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 위에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가게 앞에서는 순자 이모가 대신 생선을 팔고 있었어요. 뒷방에 들어서자 비린내와 전기장판 탄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려 하셨어요. 엄마, 누워있어. 왜 일어나? 아이고, 미선아, 왔어? 밥 먹었어?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거친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아서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이불이 얇아서 엄마의 마른 팔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때 엄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선아, 생선가게 뒷방 금고에 아버지가 남긴 게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뭘 남기셨는데? 아니야. 나중에.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엄마는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금고는 냉장고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갈색 금고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줄줄이 지나갔어요. 성형외과 고급 리클라이너에 누워 거울 보며 흐뭇해하시는 시어머니와 시장 생선가게 좁은 뒷방 전기장판 위에서 얇은 이불 덮고 누워 계신 친정엄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에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이불을 덮어드리다가 봤던 그 낡은 금고를 자꾸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엄마의 말.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다음 달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무게가 되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내일 나 친구들 만나는데 너도 같이 가자.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가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잠깐 세워두신 적은 있어도 친구 모임에 데려가신 건 처음이었어요. 왜 갑자기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가자고 하시면 가야 하는 게 며느리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용인 시내 호텔 1층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성형 후 처음 친구들을 만나는 거라 아침부터 들떠 계셨어요. 새로 맞춘 연보랏빛 블라우스를 입으셨고 눈매가 확 달라진 얼굴에 화장을 곱게 하셨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10살은 젊어 보이지? 하고 혼잣말을 하셨어요. 저는 뒤에서 시어머니 핸드백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카페 안쪽 테이블에 시어머니 또래분들이 4분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확 밝아졌습니다. 어머, 복순아, 얼굴이 왜 이래? 완전 달라졌잖아.
눈 좀 봐. 10년은 젊어 보여. 시어머니가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갸웃하며 웃으셨습니다. 그 표정이 꼭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해줬어. 진우가 효자야, 효자. 눈이랑 이마 리프팅 했는데 800만 원이나 들었대. 근데 아들이 눈 하나 안 깜빡하고 긁어줬어. 800만 원. 그 숫자가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이 찌릿찌릿 저렸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적금 깨고 생활비 아끼면서 500만 원 겨우 만들었던 그 무게가 발등 위로 다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친구 한 분이 저를 보셨습니다. 복순아, 옆에는 누구야? 저는 당연히 며느리라고 소개하실 줄 알았습니다. 14년 동안 시댁 대소사를 챙기고 시아버지 장례까지 치른 며느리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쪽을 슬쩍 보시더니 손을 저으셨어요. 아, 우리 집 며느리. 우리 집 살림 도와주고 있어. 이것저것 잘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구분들이 저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시선이 제 위에 내려앉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으니까요. 입꼬리를 올리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커피 뭐 드실 거예요, 어머님?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저는 카운터에 가서 커피 5잔을 주문했습니다. 제 돈이었어요. 카드를 긁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트레이에 커피를 올려서 테이블로 가져가는 동안 시어머니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복순 씨는 복도 많아. 도우미까지 데리고 다니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킬킬 웃으셨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드는 손이 떨렸어요. 뜨거운 커피가 잔 안에서 찰랑거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는데 맛을 못 느꼈어요. 뜨거운 건지 쓴 건지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차가워서 잔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 친구 한 분이 또 물으셨어요. 근데 카페까지 같이 다니는 거야? 시어머니가 제 쪽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가방 들어줘야 하고 이것저것 심부름할 사람이 있어야 해서. 고졸의 시장 바닥 출신이라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쓰는 거야. 애미야, 그래도 우리 집에서 밥은 먹여주잖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관자놀이가 뜨겁게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더니 입안에 피맛이 살짝 번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아 거울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오늘 내 얼굴 어땠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 네, 어머님.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그렇지? 진우가 효자야. 역시 아들은 아들이야.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봤습니다. 백미러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택배 포장하느라 부은 눈,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요. 시어머니의 팽팽해진 눈매와 제 얼굴이 백미러 안에서 겹쳤습니다. 800만 원짜리 얼굴과 새벽 4시짜리 얼굴. 같은 차 안에 타고 있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친구 모임 같이 갔었어. 아, 그래? 엄마 좋아하셨겠다. 어머님이 나를 시장바닥 출신이라고 소개하셨어. 남편이 맥주캔을 따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소개한 게 뭐가 잘못이야. 사실 네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야? 반찬 싸고 택배 보내고. 집안 수준. 그 말이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동안 시댁 살림 챙기고 시부모님 병원비 내고 시누이 결혼 축의금까지 낸 제가 집안 수준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눈에는 그랬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누이 수빈이었어요.
언니, 나 수빈이요. 오늘 어머니 모임 같이 갔다면서요? 네. 언니, 솔직히 친정 어머니가 생선 파시는 분인데 그런 자리에 왜 나가요? 어머니 체면도 있는데. 언니가 좀 알아서 빠졌어야지. 괜히 어머니 불편하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의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우미 아줌마, 고졸, 시장 바닥 출신, 집안 수준, 생선 파시는 분. 제가 쌓아온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헌신도, 제 돈도, 제 시간도 다 쓰고 나면 버리는 행주 같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거울 속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미선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한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소개한 게 뭐가 잘못이야. 사실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젓갈이랑 반찬 좀 담갔어. 내가 가져다 먹어. 엄마는 시술 후 몸이 다 낫지도 않으셨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젓갈을 담그셨더라고요. 멸치젓, 갈치속젓, 깍두기, 무생채. 엄마가 평생 해온 솜씨 그대로였습니다. 시장 가게 뒷방에 가니까 반찬통 4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통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선이네, 미선이네. 엄마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손에 힘이 없으신 거였습니다. 엄마,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왜 이런 걸 해?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시어른한테도 갖다 드려. 내가 만든 건데 맛은 있을 거야. 엄마가 웃으셨어요. 주름진 눈가가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어요. 아파도 딸 걱정, 몸이 안 좋아도 시댁 걱정.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반찬통 4개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시댁에 갖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 성형한 눈매가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어머님, 친정 엄마가 젓갈이랑 반찬 담가서 보내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통 하나를 열어보시더니 코를 찡그리셨어요. 이게 뭐야? 냄새 좀 봐. 어머님, 멸치젓이에요. 엄마가 새벽부터 담그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통을 도로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통도 하나씩 열어보시더니 전부 비닐봉지에 도로 넣으셨어요. 애미야, 네 엄마가 보낸 거? 생선장수가 만든 반찬은 비린내 나서 못 먹어.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해. 창피하게.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싱크대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뚜껑을 발로 탁 열더니 반찬통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쏟아부으셨습니다. 퍽! 젓갈이 쓰레기 봉투 위에 쏟아지는 소리가 부엌에 둔탁하게 울렸어요. 깍두기가 무조각이 쓰레기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모서리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에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아픈 몸으로 일어나서 갈라진 손으로 소금을 만지고 젓갈을 버무리고 통에 담아서 포스트잇까지 붙여주신 거였어요. 그걸 눈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아픈 몸으로 새벽부터 만드신 건데 아프면 쉬지 왜 이런 걸 만들어? 솔직히 시장 바닥 생선 가게에서 만든 건데 위생이 되겠어? 내 입에 이런 걸 넣으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손을 씻으며 말씀하셨어요. 물소리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 물소리가 제 귓속에서 웅웅거렸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 내 칠순 잔치 때도 니네 엄마 반찬 같은 거 올리면 안 된다. 하객들 앞에서 창피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대어 섰어요. 스테인리스 벽면에 제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었어요. 턱뼈가 뻐근할 정도로 꽉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오늘 시댁 갔다 왔어? 응. 엄마가 반찬 담가서 갖다 드렸어. 뭘 하셔? 잘 먹겠다고 하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봤자 남편은 또 엄마가 그러실 수도 있지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제 개인 통장이었습니다. 반찬 택배 수익이 들어오는 통장이요. 거래 내역을 위에서부터 쭉 내려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체 30만 원. 10월 15일. 수취인 김복순. 이체 50만 원. 10월 22일. 수취인 김복순. 이체 20만 원. 10월 25일. 수취인 김복순. 이체 40만 원. 10월 29일. 수취인 김복순. 김복순.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9월 내역도 받습니다. 8월도 받습니다. 7월도 6월도 매달 서너 번씩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소액으로 나눠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가 되어 있었어요. 6개월치를 합산해 보니 숫자가 나왔습니다. 6천만 원.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6천만 원이요. 제 개인 통장에서 제가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고 택배 보내서 번 돈에서 남편이 몰래 시어머니한테 보낸 돈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결혼 초에 생활비 관리한다며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때는 부부 사이에 뭘 숨기겠어. 그 생각이었습니다. 제 엄마 심장 시술비 500만 원은 못 내겠다던 사람이 제 통장에서 6천만 원을 빼돌려 시어머니한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으로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화가 나는데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온몸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1장, 2장, 3장. 6개월치 거래 내역을 전부 캡처했어요. 그리고 프린터를 켰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프린터 소리를 수건으로 감쌌어요. 거래 내역이 한 장씩 나올 때마다 종이를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식탁 위에 거래 내역 프린트물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들을 투명 파일에 넣고 옷장 안쪽 제 외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뭘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했어요. 이혼을 해야 하는지, 따져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머릿속이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종이들을 버리면 안 된다. 이건 증거니까.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증거. 14년 동안 당한 게 억울함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증거.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택배 박스를 쌓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대학병원 심장내과라고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시술 후 경과가 좋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요. 따님이시죠? 어머님께서 시술 부위에 경미한 합병증이 생겨서 재입원하셔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합병증. 그 한마디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축 처졌어요. 택배 테이프가 손등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떼어낼 생각도 안 났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40분. 차 안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별거 아니래. 오지 마. 내가 오면 택배는 누가 하니? 엄마, 택배가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 가고 있어.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는 이미 응급병동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심전도 선이 엄마 가슴에 붙어 있었고 링거줄이 마른 팔에 꽂혀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보시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힘없어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시술 부위에 약간의 출혈이 생겼는데 2일에서 3일 입원하면서 경과를 보면 괜찮을 거라는 거였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과 관찰 동안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며칠만 병원에서 엄마 곁에 있겠다고 했어요. 뭐, 지금? 미선아, 다음 주가 엄마 칠순 잔치야. 호텔 예약 확인해야 하고, 한복수선 맡겨야 하고, 하객 명단 정리해야 하고. 지금 병원이 말이 돼? 여보, 엄마가 합병증으로 재입원하셨어. 2, 3일이면 돼. 칠순 잔치 준비는 내가 병원에서 전화로 하면 되잖아. 전화로 어떻게 해? 네가 가서 직접 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장모님은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간호사가 봐주면 되잖아. 여보,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 야, 장모님 주변에 아무도 없어? 시장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안 돼? 왜 꼭 네가 가야 하는데?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뒷목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시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제가 뭘 했는지 이 사람은 기억이나 할까요? 그때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병원을 지켰습니다. 한마디도 불평 안 하고요. 그런데 제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칠순 잔치 준비가 먼저라니요. 여보, 제발. 2, 3일만이면 돼. 아, 몰라. 알아서 해. 대신 잔치 준비 빠지면 엄마한테 네가 직접 말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귀에서 뚜뚜뚜 소리가 났어요.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복도에서 환자복 끌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어요. 30분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진우한테 들었어. 네 엄마 병원에 또 갔다며? 네, 어머님. 합병증이 생겨서 재입원하셨어요. 아이고, 그 나이 되면 다 그런 거야. 내 칠순 잔치가 다음 주인데 지금 병원에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어머님, 며칠이면 돼요. 잔치 준비는 제가 전화로 다 할게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애미야, 솔직히 말할게. 네 엄마 장례식에도 안 갈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 이 잔치 끝나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 내 칠순이 먼저야. 내 칠순. 장례식에도 안 갈 거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신데 장례식이라는 말을 하는 시어머니. 전화기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3초, 5초, 10초.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잔치 준비 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12월 초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사람들한테 착한 며느리로, 참는 아내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손가락이 떨렸지만 또렷하게 글자를 눌렀어요. 검색 결과에서 사무실 위치와 상담 예약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엄마가 잠든 사이 병원을 나와서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니 가죽 소파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서 풍겼어요.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말했습니다. 미선 씨, 배우자가 동의 없이 미선 씨 개인 통장에서 6천만 원을 빼돌린 건 명백한 재산 침해입니다.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오신 건 잘하셨어요.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투명 파일을 건넸습니다. 거래 내역 프린트물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서류를 건네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손이 안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을 좀 주세요. 바로는 아니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요? 네.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어요. 그날이요. 변호사가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는 그날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12월 찬바람이 볼을 때렸어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머리가 맑았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의 핸들을 잡은 기분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 호텔 예약 확인했고요. 한복 수선도 내일 맡기겠습니다. 하객 명단도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그래. 역시 미선이가 해야 일이 돼. 저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르셨겠지요. 제가 이 잔치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게 될지, 이 잔치가 어떤 잔치가 될지.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 칠순 잔치 자석 배치도를 그리면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칠순 잔치 전날 저는 엄마 병원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합병증 경과가 좋아져서 다음 날 퇴원 예정이셨어요. 병실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서 귤을 까고 계셨습니다. 귤 껍질 향이 병실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엄마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미선아, 내일 시어머니 칠순 잔치라며? 가서 잘하고 와. 응, 엄마. 잘하고 올게. 엄마가 귤 한쪽을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새콤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손에서 소독약 냄새와 귤 향이 섞여서 났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끝나고 올게. 그때 해줄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좋은 얘기야. 걱정 마.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생선 가게로 갔어요. 순자 이모한테 미리 열쇠를 받아뒀거든요. 어두운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비린내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을 켜니 지직 소리와 함께 하얀 빛이 가게 안을 채웠어요. 뒷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뒤에 낡은 갈색 금고가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에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가 남긴 게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저는 엄마한테 미리 전화를 드렸었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여쭤봤습니다. 엄마가 한참 망설이시다가 4자리 숫자를 알려주셨어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 글씨로 수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2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어요. 서울 종로구 상가 건물. 소유자 김수님. 건물 면적, 집원, 등기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쪽에 아버지가 쓴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수님아, 평생 미안했어. 나는 장사밖에 몰라서 너한테 해준 게 없다. 이거라도 남겨놓을게. 미선이한테는 때가 되면 말해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등기권리증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아버지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평생 아끼고 아끼셨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엄마 명의로 건물을 사두셨던 거예요. 시가 85억.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풍기며 생선을 팔던 아버지가 딸과 아내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 안에 있던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남편이 제 개인 통장에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빼돌린 6천만 원 이체 내역서.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둔 이혼 서류 사본도 함께 넣었어요. 등기권리증 봉투, 이체 내역서, 이혼 서류. 3가지를 하나의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그 봉투를 가방 안쪽 깊이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칠순 생신잔치 당일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어요. 입구에 복순 여사 칠순 축하라고 쓰인 금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흰 장미와 안개꽃이 놓여 있었고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왔어요. 하객이 50여 명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 시어머니 친구들, 남편 회사 동료들. 시어머니는 새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진한 자주색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 성형한 눈매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 사이를 다니며 인사를 받고 계셨어요. 복순 씨, 얼굴이 완전 달라졌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활짝 웃으셨습니다. 남편은 양복을 차려입고 시어머니 옆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하객들한테 우리 어머니 칠순이라서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하며 웃었습니다. 시누이 수빈도 와 있었어요. 남편 옆에 서서 오빠가 다 준비했어요. 효자예요. 진짜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연회장 한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요. 안에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가방 무게가 어깨에 전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축하 인사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칠순까지 건강하게 산 건 우리 진우 덕이에요. 진우가 효자야. 엄마 성형도 해주고 이 잔치도 다 아들이 해줬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며느리도 고생 많았어. 우리 집 살림 도와주는 아이인데 잔치 준비 열심히 했어요. 살림 도와주는 아이. 칠순 잔치 하객 50명 앞에서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연회장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봤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저한테 모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봤습니다. 뭐야, 미선아. 축하 인사하려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조용히. 어머님, 저는 살림 도와주는 아이가 아닙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연매출 30억 건강식품 유통법인 대표입니다. 14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고 사업을 키웠어요. 어머님이 도우미 아줌마라고 소개하셨던 그 사람이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선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제 개인 통장에서 어머님 통장으로 빼돌린 6천만 원 이체 내역입니다. 서류 봉투에서 이체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6개월에 걸쳐 소액으로 나눠서 빼돌린 기록이 빼곡했어요. 제 엄마 심장 시술비 500만 원은 가실 나이라며 한 푼도 안 내시던 분이 제 돈 6천만 원을 몰래 빼서 어머님 통장에 넣었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으셨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 명의로 사두신 겁니다. 서울 종로구 상가 건물. 시가 85억입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뭐야?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시누이 수비는 양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비려서 못 먹겠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셨던 그 반찬, 생선장수 출신이라고 무시하셨던 저희 친정이 어머님 칠순 잔치 호텔비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서도 함께 있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손을 잡아줄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오는 제 등 뒤로 소란이 들렸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잠깐만. 남편 목소리였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다다다 울리며 쫓아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유리 자동문이 열리면서 12월 찬바람이 볼을 때렸어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미선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봤어요.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미선아, 이게 뭐야? 왜 이래?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다 본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내 돈 빼돌린 건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두 무릎이 아스팔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서 양복 입은 채로 무릎을 꿇었어요. 미선아,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서 있고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6천만 원은 변호사를 통해 전액 반환 청구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거예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에서 남편이 무언가를 더 말했지만 12월 바람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줄줄이 지나갔어요. 시내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어요. 가슴속에 눌러놓았던 돌덩이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밤 10시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10시 반, 세 번째는 11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핸드폰 화면이 쉬지 않고 밝아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어요. 진동이 병원 사물함 위에서 위잉위잉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엄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엄마의 마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34통. 전부 남편이었어요. 음성 메시지가 8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봤어요. 미선아, 나야. 전화 좀 받아. 어제 일은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제발 전화 좀. 두 번째. 미선아, 엄마가 지금 쓰러지실 것 같아. 혈압이 올라서 응급실 갈 뻔했어. 네가 이러면 엄마 어떡해. 세 번째. 야, 미선아. 나 이러면 회사도 못 다녀. 동료들이 다 봤잖아. 내일 출근 어떻게 해? 네 번째부터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코맹맹이 소리가 났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미선아, 제발. 내가 무릎 꿇을게. 뭐든 할게. 6천만 원 다 돌려줄게. 성형비 800만 원도 돌려받을게. 제발 전화 좀 받아. 저는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한 건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14년 전이었다면 울었을 겁니다. 7년 전이었다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신우이 수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수빈이에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언니, 어머니가 지금 밥도 못 드시고 누워만 계세요.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발. 수빈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이 편찮으시면 아가씨가 돌보면 되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라고 떴을 때 1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받았어요. 아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14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항상 크고 당당하고 명령조였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미선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도우미 아줌마라고 한 것도, 네 엄마 반찬 버린 것도 다 내가 잘못했어. 네, 어머님. 제발 진우 한 번만 봐줘. 이혼하면 진우가 끝장이야. 애미야, 내가 무릎 꿇을게. 내가 네 앞에서 절할게. 어머님,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어설 차례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하루에 20통, 30통씩 쉬지 않고 걸려왔어요. 음성 메시지도 계속 쌓였습니다. 점점 구질구질해졌어요. 미선아, 나 지금 고시원에 있어. 집에서 쫓겨났어. 엄마가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셨어.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제발. 미선아, 변호사한테서 서류 왔어. 위자료 청구액 보고 눈앞이 캄캄해. 나 이 돈 어떻게 갚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사흘째 되는 날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98통이었어요. 음성 메시지 15건, 문자 메시지 27건, 전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98이라는 숫자가 화면 위에 빨갛게 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많은 전화를 했는지 떠올랐어요. 시아버지 장례 때, 시어머니 수술 때, 시누이 결혼 때, 엄마가 쓰러졌을 때, 그때마다 저는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대부분 귀찮은 듯 받았습니다. 지금은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남편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 이름을 꾹 눌렀습니다. 차단 버튼이 떠올랐어요.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1초, 2초, 차단. 화면에서 남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14년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12월 겨울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병실 안에서 엄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엄마가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심장이 뛰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새벽 4시가 아닌 아침 8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건 그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확정됐고 남편이 빼돌린 6천만 원도 전액 반환 판결이 났다고요. 남편 측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항소할 여력도 없었겠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울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대신 온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면서 뭐라고 할까요?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보이지 않는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14년짜리 짐이요. 저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시장 생선 가게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어요. 큰 집은 필요 없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거실 하나. 그것만으로도 넉넉했어요. 이사한 날 짐을 다 풀고 나서 거실 바닥에 앉아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아파트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골라놓은 액자와 시계와 도자기가 빼곡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벽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아무도 제자리를 정해주지 않는 공간.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시술 후 경과가 좋아지셨어요. 합병증도 깨끗하게 나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심장이 튼튼해지셨습니다. 당분간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하셨을 때 엄마가 씩 웃으셨어요. 선생님, 나 생선 장사는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에 의사 선생님도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한테 더 이상 시장에 나가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접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에이, 내가 뭐라고 앉아 있어. 놀면 병나. 엄마,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 있잖아. 그 건물 월세만 해도 엄마가 편히 사시고도 남아. 엄마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걸 왜 남겼는지 아냐? 내가 늙어서 니한테 짐 되지 말라고 남긴 거야. 그리고 네가 힘들 때 쓰라고. 엄마, 나 지금 안 힘들어. 이제 안 힘들어.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생선을 만지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칼에 베이고 가시에 찔린 손. 그 손이 제 손등을 꼭 쥐었을 때 그때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더 일찍 이러지 못해서. 미선아, 미안한 건 엄마야. 엄마가 더 해준 게 없어서. 우리는 시장 골목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2월 바람이 차가웠는데 엄마 어깨에 기대고 있으니까 따뜻했어요. 골목 끝에서 호떡 굽는 냄새가 달콤하게 풍겨왔습니다. 시장 아줌마들이 지나가면서 순이민에 따로 안내하고 웃으셨어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쓸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우리 이제 잘 살자.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응, 엄마. 우리끼리. 봄이 왔습니다. 3월의 어느 아침, 저는 오피스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화단의 개나리가 유독 새노랗게 피어 있었어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깨울 필요 없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 커피 향이 코끝에 부드럽게 감겼어요. 한 모금 마시니 고소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커피 맛을 제대로 느꼈어요. 사업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반찬 택배로 시작한 건강식품 유통사업이 어느새 직원 5명을 둔 회사가 됐어요. 새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사무실 입구 명패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대표이사 미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명패를 볼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엄마는 시장 가게를 접고 제 오피스텔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 오셨어요. 주말마다 엄마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면 저는 계란말이를 했어요. 밥상 위에 거창한 건 없었지만 마주 앉아서 밥 한 숟가락 뜨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인 줄 몰랐어요. 시댁 식탁에서는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눈치를 봤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랑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꽃잎이 엄마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꽃잎을 털어내며 웃으셨어요. 주름진 눈가가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성형 같은 건 안 하셨어도 엄마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예뻤어요. 엄마 얼굴이 좋아지셨다. 심장이 잘 뛰니까 얼굴도 달라지나 봐. 그럼 800만 원짜리 성형보다 500만 원짜리 심장 시술이 더 나은 거네. 둘이서 깔깔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공원 나무 사이로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이 눈처럼 내렸어요. 엄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손이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이 따뜻함을 지키지 못할 뻔했습니다. 14년 동안 남의 집 체면과 남의 집 성형비에 묻혀서 이 손을 놓칠 뻔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참아내며 뼈저리게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그저 미련한 자기 학대일 뿐이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참는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제 인생을 남에게 바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피땀 흘려 쏟은 헌신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석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고 내 몫을 억척스럽게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바닥에서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평생을 버텨온 어머니의 갈라진 손과 그 손이 만든 반찬이 쓰레기통에 쏟아지던 그 둔탁한 소리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온 분들께 당신의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라고요. 빗속에서 우산을 쓸 줄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지키는 일도 배워야 하는 거더라고요. 누군가의 효도는 800만 원짜리 주름을 펴는 일이었고 누군가의 효도는 500만 원으로 어머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효도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걸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편인 사람 손을 꼭 잡아야 한다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가족과 친구분들께 카카오톡이나 밴드로 살짝 공유해 주세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